지금부터 김용무협소설 두 번째 대장정이자 영웅문의 첫 번째 작품 사조영웅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몰락하였지만 여진족의 금나라가 그보다 더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더니 결국 정강의 변 사건 이후로 송나라는 북쪽 절반을 뺏기게 되었으며 이제 남쪽 절반만 남은 남송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남송시대에도 영웅은 있었으니 하여 우리는 그 영웅의 탄생부터 차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가촌이라는 한 시골 마을에 10사람의 힘을 가진 양철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라 잃은 아픔에 탁주 한 잔 걸쳐야 했습니다. 의형 곽서촌과 함께 말이죠. 또 그의 아내 포송약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녀에 마음씨마저 곱다고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고요. 그에 비해 곽서촌의 아내 이평은 원래 좀 퉁퉁했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미모를 가졌네요. 그때 펑펑 내리던 눈밭을 거닐던 한 도사가 지나갔습니다. 이를 본 양철심은 이 맛있는 술을 그와 함께하고 싶었고 곽서촌도 어서 모셔오자 하였으니 도사도 이에 응낙하여 집 안으로 들어서긴 했는데 이거 왠지 잘못 걸린 것 같았습니다. 도사는 굉장히 무례했고 떽떽거렸으니 이에 양철심은 그리 불편하시면 나가주시오 했지만 성격 좋은 곽서천이 달래가며 어찌어찌 다시 술자리가 이어질 찰나 도사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안주거리를 가져왔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건 줘도 못 먹는,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급 안주 사람 대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도발이었으니 양철심은 즉시 창을 빼들었고 지체 없이 찔러갔습니다. 허나 도사의 무공은 150인력, 양철심은 도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후의 필살기를 날려봤지만 이도 별 소용이 없었으니 이제 도사가 반격을 시작하면 양철심도 보따리 안에 들어갈 팔자. 그런데 도사는 양철심의 양가창법이 대단하다며 칭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양가창법은 송나라 충신의 가전무공이었고 양철심은 그 충신의 후손이었습니다. 곽소천 역시 충신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깊은 읍을 하며 사과하더니 자신을 구척이라고 소개하는 도사였습니다. 구척이는 매국노를 처단하는 유명한 협객으로 송나라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자 의형제들은 다시 술을 대접하겠다 했고 부인들은 서둘러 식었던 술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그때 수십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 분명 구척이를 쫓아온 무사들이었습니다. 구척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이죠. 무사들도 구척이의 무서움을 알았는지 최대한 경계하며 다가섰지만 이미 구척이의 먹잇감에 불과하였으니 구척이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쓰러져 갔고 이내 모두가 A뿔 정육 코너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의형제들은 구척이에게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마침 부인들 모두가 임신 중이었는데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였죠. 구척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김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차, 돈방석. 아니야, 이건 너무 길군. 그러더니 품속에서 보검 2자루를 꺼내 각자의 이름을 손잡이에 새겨서 나눠 주었습니다. 바로 곽정과 양강으로 말이죠. 이는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양철심은 기쁜 나머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 우리처럼 의형제나 의자매를 맺자고요. 만약 남녀로 태어난다면 혼인을 시키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증표로 보검을 서로 교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척이는 10년 뒤 아이들에게 무공마저 가르쳐주겠다고 하였으니 이날 밤 양철심은 거나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송역은 홀로 조심히 다가가 보았고 정말 심장이 멎는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외양간에 외간 남자가 외마디 신음을 내며 외로이 외초롭게 살려달라 부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이 남자는 오늘 낮에 구척이에게 당했던 자였습니다.
포석력은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겠다 싶어 약을 챙겨와서는 이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밤늦도록 치료는 계속됐고 그 덕분에 남자는 소생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남자는 포석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차마 남편 양철심에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말했다면 당장 뛰쳐나와 죽였을 거였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서둘러 외양간에 가보니 다행히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포석력과 양철심이었습니다. 허나 이 작은 불씨가 커다란 화염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석 달 뒤 수십 명의 간병들이 쳐들어왔고 양철심과 곽소천은 어서 나와 포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몰랐지만 이 당시는 아무런 연유도 없이 숱한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터. 양철심의 대처는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도망칠 시간 동안 간병들을 상대하기로 하였죠. 마침 곽소천도 도착하였으니 이제 싸워볼만 했습니다. 10인역의 양철심과 10인역의 곽소천이었으니 관병들을 전부 물리치지 못해도 이렇듯 아내들과 함께 도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병들의 추적은 계속됐기에 곽소천은 자신이 막을 테니 어서 도망치라 소리쳤죠. 허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곽소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요. 곽소천은 처와 자식을 양철심에게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의영의 죽음 앞에 미친 듯 분노한 양철심이었지만 우선은 부인들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관병들에게 달려들어 분노를 일제히 터뜨리니 아내 포석약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곽소천의 유언을 지켜야만 했던 양철심. 포석약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애걸했지만 형수님을 반드시 구해내야만 한다고 하였으니 포석약을 한번 안아주고는 간병들에게 잡혀간 형수님을 부르짖으며 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곽소천의 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대로 간병들을 처치해 버렸으니 이로써 곽소천의 유언은 지킨 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병들이 쏜 화살에 양철심마저 당하고 말았습니다. 곽소천과 양철심의 희생에도 결국 잡히고만 곽소천의 처 2평. 포석량 역시 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관병들을 공격해오는 한 무리의 무사들. 관병들은 불리해지자 도망쳤고 그렇게 포석약을 구해낼 수 있었던 무사? 어라? 이제는 얼마 전 포석약이 외양간에서 구해준 그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알았다면 몇 명 더 구해줄 걸 그랬습니다. 곽소천의 사체는 마을 입구 기둥에 걸리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구척이였습니다. 구척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는 것을요. 즉시 관병들을 해치우고는 곽소천의 시체를 부여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구척이가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구척이는 그대로 관하로 쳐들어갔고 이번 일의 주동자가 단천덕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천덕은 구척이를 피해 곽소천의 처 2평을 인질 삼아 데리고는 한 사찰로 숨어들었는데 구척이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운 좋게 이 사찰의 주지 스님이 착오하여 잠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허나 이대로 포기할 구척이가 아니었습니다. 포석력도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외양간 남자의 간호 때문에 말이죠. 허나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자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양간 남자는 금나라 6번째 황태자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포석력이 살려준 그 남자가 또 포석력을 살려준 그 남자가 적국의 왕자였다니. 하여 포석력은 이 자리에서 동기어진할 생각이었습니다. 칼을 뽑아 천천히 찔러갔을 때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는 완한 홍렬의 말에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었던 마음씨 여린 포석약이었습니다. 결국 자결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완한 홍렬이었습니다. 남편의 원수는 갚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또 뱃속의 악에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그제야 번뜩 정신이 든 보석약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아이를 지켜서 원수를 갚겠다고요. 그런데 누가 애 딸린 나 같은 여자를 보살펴주지? 왜 날 보시오? 구리향로에 술을 가득 채워 취선누라는 요리집에 나타난 구척이었습니다. 어서 단천덕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여전히 오해라며 발뺌하는 주지 스님이었고, 이에 화가 난 구척이는 그 무지막지한 구리향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새지팡이를 던져 구리향로를 막아낸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이 강남 바닥에서 이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강남 7개의 첫째 가지나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1화가 끝났습니다. 사조용전 2화입니다. 가지낙은 장님임에도 뛰어난 무공을 가진 자였습니다. 강남 7개의 첫째 가대엽이 아니시오.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구척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명의 고수가 취선루에 들어왔으니 바로 강남 7개 둘째 주총이었습니다. 원래 주총은 꼬질꼬질한 서생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나름 훈남으로 표현되었네요. 이어서 우직한 성격의 넷째 남이흰, 힘 좀 쓴다는 다섯째 장하생, 몸집은 작지만 야물딱지 여섯째 전금발, 또 유일한 홍일점인 일곱째이자 막내 한소영, 그 한소영의 친오빠 난쟁이 똥자루 한부구도 고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벼랑간 나타난 강남 7개에게 읍을하며 인사를 하는 구척이였지만 구척이의 명분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여 사찰에 단천덕을 숨겨준 주지스님인 초목대사에게 어서 그자를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초목대사는 사람을 숨겨준 적이 없다고 할 뿐이었고, 실은 강남 7개는 초목대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취선루에 온 것이었죠. 가지낙이 숨겨줬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자 구척이는 사찰로 같이 가 뒤져보자고 했습니다. 좀 뒤져보게 합시다, 이 늙은 땡중아. 허나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는 초목대사와 늙은 화상을 굴뚝같이 믿고 있는 7명의 괴짜들이었습니다. 무림계에선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무공으로 패줄 수밖에 없는 이치, 인사이드아웃 버러기의 원조 구척이가 망설임 없이 먼저 공격해 들어갔고, 강남 측에는 항상 그래왔듯 상대가 몇 명이든 동시에 달려들었으니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승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바람에 취선루만 박살이 나고 말았으니 주인장은 속이 타들어갔을 테죠. 자칫하다 사상자라도 발생할 것 같은 순간에 간병들이 뛰어 올라왔고, 구척이는 강남 7개가 이제 관병에게까지 의탁했냐며 대노하더니 다 같이 사찰로 가서 끝장을 보자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구척이는 구리향로를 들고는 사찰에 나타났고, 강남 7개 역시 조금이라도 위축될 괴짜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지나게 외침으로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싸움은 더욱 치열했고 생사마저 도외시한 상태였으니 매 초식마다 위태로운 지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다수를 상대하는 구척이는 150인력, 강남 7개는 각각 50인력씩이었습니다. 역시 구척이는 구척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협객으로 불린 자라 한 번에 6명을 상대함에도 불리하긴커녕 둘째 컷, 다섯째 컷, 넷째 컷, 여섯째까지 컷. 이에 첫째 가지낙도 분을 못 참고 가세하게 되었고, 즉시 자신의 필살기 독이 묻은 암기를 무차별 발사하였습니다. 비록 일곱째도 같이 암기에 적중되긴 했지만 구척이 역시 암기에 당하고 말았으니, 그럼에도 구척이는 커다란 종을 발로 차 셋째마저 종 안에 가두어 놓고는 이제 남은 한 명인 가지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지낙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비록 자신도 독에 쓰러질지언정 무승부는 노려볼 수 있을 터. 허나 가지낙의 반격은 몹시 매서웠고 구척이도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가지낙 역시 구척이에게 몇 차례 얻어맞은 터라 기력이 모두 소진되게 되자 구척이와 강남 측이 모두는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쭉정이 같은 한 남자.
그 옆에는 곽서천의 아내 이평까지 잡혀 있었고 모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터벅터벅 걸어가서 한 명씩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모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자가 단천덕이었습니다. 구척의 말대로 단천덕은 이평을 데리고 이 사찰에 숨어든 것이었고 초목대사는 단천덕에게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목대사의 아둔함에 강남 7개를 비롯 구척이마저 목숨이 이 곱등이 단천덕에게 달린 상황. 초목대사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뭐든 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여 미친 듯이 단천덕에게 달려들었지만 단천덕의 칼날에 몸통이 썰려나가고 말았으니 이래봬도 단천덕은 관병들을 이끄는 한 고을의 수장이긴 했습니다. 이제 구척이만 베어버리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말을 귓등으로도 들을 리가 없었던 단천덕이었고 그때 종 안에 갇혀있던 셋째 한보구가 종을 밀쳐내며 뛰쳐나왔고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빨랐던 단천덕은 그 즉시 이평을 데리고는 그대로 내빼고 말았습니다. 한보구는 상황 판단을 못한 터 그저 구척이만을 죽이려 했으니 가지락이 말리는 바람에 손을 멈추긴 했지만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단천덕은 걸음을 더 재촉하여 나아갔고 한보구가 뒤늦게 쫓아왔건만 단천덕은 숨바꼭질 초고수였습니다. 지능은 좀 떨어졌지만 사람은 좋았던 초목대사는 죽게 되었고 오해였음을 알고는 모두들 간단한 치료도 한 상태였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서로의 원한만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척이가 거듭 사과를 해보아도 강남 7개는 구척이 한 명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하기만 했습니다. 하여 다시 날을 정해 결투를 하자고 나오자 구척이가 말하길 정녕 대결을 원하신다면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대결해보자고 했습니다. 빨리 말씀이나 해보시죠. 단천덕에 데려간 여인과 행방이 묘연한 또 다른 여인은 충신의 아내들입니다. 이 두 여인들을 구해내는 것이 첫 번째요. 마침 이 두 여인은 임신을 한 상태인데 태어날 그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18년 뒤에 취선로에서 만나게 하여 대결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 대결에서 이긴 아이의 사부가 승자가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충신의 후손이라 해도 18년 동안이나 가르친다고? 이 도사놈은 능구렁이 같은 자로구나. 그 내기에 따르겠소. 강남 7개는 지고는 못 사는 성미였습니다. 한편 단천덕은 강남 7개를 피해 계속 북쪽으로만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금나라 노용무리에게 잡히기까지 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몽골 도적단이 나타나 약탈까지 해댔으니 허나 이것은 이평에겐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단천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도망도 못 가는데 하필 터져도 이때 터지냔 말이다. 양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자 마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누가 들을까 무서워 소리도 못 내고 반드시 곽시혈통만은 있겠다는 처절한 의지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까무러쳤기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얼어붙었고 이평과 이 아기도 이제 곧 얼어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몽골 부족이 마침 지나가게 됐고 그들은 마차 아래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달려와 이평과 아기를 꺼내 주었으니 이렇게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사조용전의 주인공 곽정이었습니다.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곽정과 이평은 몽골에서 잘 정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정을 평온하도록 놔둘 리가 없는 김용 선생이었습니다. 한 무사가 부상을 입은 채로 오더니 곽정네 집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곽정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무사가 물을 달라고 하자 곽정은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무사는 얼마 전 태무친의 부족과 격렬히 전쟁을 치르던 부족의 무사였습니다. 우연히 전쟁 장면을 목격한 거였지만
꼬마 곽정의 눈에도 이 무사의 용맹함은 눈이 부실 정도였는데 태무친의 전략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지라 무사는 고맙다며 황금 팔찌를 주었는데 곽정은 그 팔찌를 다시 무사에게 끼워주고는 어머니가 손님은 잘 대해주어야 하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그때 저 멀리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 무사를 쫓아온 태무친의 별동대이었습니다. 꼬마야, 난 저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저 안으로 숨어야겠구나. 무사는 지푸라기 더미에 숨을 작정이었습니다. 어서 숨으세요. 내 말 안 할게요. 태무친의 부하들은 곽정에게 무사를 받냐고 물었고 곽정은 약조한 대로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는 분명 아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것이 분명했죠. 다시 더 많은 수의 태무친의 군대가 당도했고 심지어 태무친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태무친의 첫째 아들 주치는 더욱 거칠게 곽정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룻강아지 곽정은 내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했고 이를 본 태무친은 저 아인 우직한 성품이군 생각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주치가 곽정에게 채찍을 내리쳤고 그제야 이를 발견한 곽정 엄마 이평이 달려와 곽정을 감싸 안았지만 채찍은 곽정 모자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주치는 끝내 칼까지 빼들었으니 무사는 이를 숨어서 지켜보다가 참지 못하고 지풀더미에서 뛰쳐나가 말했습니다. 어찌 사내가 여자와 아이를 상대하는 것이오? 그대는 이 철별을 상대할 자신이 있소? 주치도 철별의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는 바 선뜻 대결에 응하지 못하는데 태무친의 오른팔 박이추리가 상대해보겠다 하였으니 만약 철별이 이긴다면 살려보내주는 조건으로 두 명장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결은 활을 쏘아 쓰러뜨리면 승리하는 조건. 박이추리가 먼저 쏘았고 그대로 철별에게 명중하나 했으나 철별은 살짝 피하고는 그대로 화살을 잡아서 그 화살로 활시를 당겨 강렬히 격발시키자 화살은 피할 새도 없이 박이출의 심장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철별은 활을 잘 쏜다 하여 제배라고 불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박이출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화살을 확인해 보았는데 화살촉이 없는 화살이었습니다. 이는 철별이 쏘기 직전 화살촉을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신공이로군. 좋다. 네 목숨을 살려주마. 저는 이미 죽음만을 기다리는 몸. 허니 대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너도 저 아이도 둘 다 보내주도록 하겠다. 태무치는 나의 화살에 죽을 뻔하였다. 그런데도 나와 저 아이까지 살려주다니. 철별은 말에서 내려 태무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대칸께서 살려주신 이 철별의 목숨 다시 대칸께 바치나이다. 철별이 충성을 맹세한 이 태무친은 곧 몽골을 통일하게 되어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좋다. 철별, 너에게 이 황금을 기념으로 주겠다. 저 혹시 이 황금을 저 아이에게 줘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너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라. 꼬마야, 이 황금을 바꿔라. 손님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저 아이의 기계가 마음에 드는군. 절별, 저 모자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감사합니다, 태칸. 이리하여 각종 모자는 태무친의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금나라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태무친들에게 벼슬을 내려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몽골 부족은 규모가 작았기에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사신으로 온 자들은 금나라의 세 번째 왕자 와난 영제와 여섯 번째 왕자 와난 홍렬이었습니다. 어랏? 와난 홍렬이라면 양절심의 아내 포송력을 데리고 간 그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2화가 끝났습니다. 사조용전 3화입니다. 와난 홍렬의 눈에도 태무친의 범상치 않은 기계가 드리웠습니다. 태무친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용맹했고 충직했기에 만약 태무친이 몽골을 통일하여 세력을 키운다면 어쩌나 하며 중원으로 돌아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한편 곽정은 태무친의 넷째 아들 툴루이와 그새 불알 탁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여 몽골식 의형제 안다를 맺기로 하였죠. 안다는 서로의 애장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비록 가진 게 없었던 곽정의 물건은 보잘것 없었지만 툴루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곽정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며칠 뒤 사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왕칸의 손자이자 상쿤의 아들인 이 녀석은 인성 쓰레기였기에 곽정과 툴루이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너 대가리 좀 다시 밀고 오면 안 될까? 이 당시 태무치는 왕칸의 양아들로 상쿤과는 경쟁 상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덩치도 또 쪽수도 밀렸던 곽정과 툴루이는 앞머리축 녀석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괴짜들이 나타나 이를 보게 되었고 꼬마 녀석아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한마디 하자 겁을 먹고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향해 단검까지 뽑아들며 다시 덤벼들 곽정이었지만 내일 다시 싸우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린 앞머리 괴물이었습니다. 저 단검은 좀 비싸 보이는데? 잽싸게 다가가 곽정의 단검을 잡아채서는 바라보니 손잡이에 양강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양강이 네 이름이냐? 어라? 그러고 보니 이자는 강남 7개 둘째 주총이었습니다. 그렇담 이 괴짜들은 6년 동안 곽정을 찾아 유랑하던 강남 7개 눈앞에 둔 곽정을 못 알아보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 당신은 소경이요. 소경이구나. 그때 툴루이가 곽정 이제 가자 하자 곽정 저희가 곽정이란다. 저희가 네가 정령 곽정이더냐? 내 아비의 이름은 무엇냐? 곽수천이요. 아버지의 원수는 단천덕이고요. 드디어 찾았구나. 강남 7개는 6년 만에 머나먼 이 몽골 땅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곽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년 동안 무공을 가르쳐 꼬마 곽정을 고수로 만들기만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여 즉시 초식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툴루이는 스펀지 마냥 전부 흡수하는 반면에 곽정은 수오미양가 중 모든 면이 가뿐이었으니 못했음을 감지한 강남 7괴 오라버니 어쩌지요? 어서 일어나서 다시 해보거라. 아저씨 저는 다 익혔어요.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툴루이의 명석함이 얄밉기까지 하였으니 허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 산 너머로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에게 무예를 가르쳐주마. 무공을 배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잖니. 반드시 가겠어요. 의지만은 언제나 올수였던 곽정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고 곽정이 밤이 무서워 오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던 강남 7개는 이 산에서 아주 험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뚫린 채 나란히 쌓여있는 해골 9개였습니다. 가지낙은 이 해골의 내막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흑풍상세는 2명의 부부로서 초절정의 고수이며 내 눈이 먼 것도 이들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친형을 죽인 자들이니 오늘 사생결판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허나 강남 7개는 친고륙보다 서로를 아꼈으니 어찌 도망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 숨어서 매복을 했다가 적을 처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떤 한 명이 나타났는데 어랏? 이쁘장한 여자잖아. 바로 이 여자가 흑풍상세 중 아내 매초풍이었습니다. 매초풍은 강남 7개가 매복해 있는지 모른 채 무공연말을 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구운 백골조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때 가진하게 숨어있는 관으로 다가가는 매초풍. 아마도 관안의 시체에게 무공을 시험해볼 작정 같았습니다.
관짝을 밀어제끼는 순간 가지낙이 튀어나와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하필 달빛에 비쳐 그림자가 달로 난 강남 7개. 매초풍은 즉시 살기를 뿜어냈으니 2판 4판 이제 전면전밖에 없었습니다. 셋째가 채찍을 휘둘렀고 여섯째가 저울대를 내질렀고 넷째가 도끼를 날려봤지만 우아하게 피하고는 그대로 반격을 해대니 부상만 입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막내 한소영이 벼락같이 검을 찔러봐도 다섯째가 식칼로 쑤셔와도 이백인역 매초풍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되려 구운백골조에게 당하기만 할 뿐 심지어 검을 맨손으로 잡질 않나. 둘째가 기습적으로 혈도를 찍어 눌러도 혈도조차 없었으니 이 매초풍의 손에서 살아날 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벼락같이 관뚜껑이 열리며 매초풍에게 공격해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자는 즉시 독이 묻은 안기를 날렸고 매초풍은 그대로 두 눈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나자빠져버린 매초풍을 바라보는 한 남자, 바로 가지낙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가지낙을 기억하느냐? 너 따위 녀석에게 당하다니. 사실 이런 매복 작전이 없었으면 10명의 가지낙이라도 상대가 안 됐을 거였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괴기스런 웃음소리를 내는 매초풍. 이는 분명 남편인 진연풍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곤 나타났습니다. 꼬꼬마 곽정이 말이죠. 곽정아, 도망치거라. 허나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흑풍성세 진연풍에게 잡혀버린 곽정이었습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오? 저들이 내 눈을 멀게 했어요. 모두 해치워 주세요. 진연풍은 즉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막내 한소영이 곽정을 살리겠다고 먼저 달려들었지만 진연풍에게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고 그대로 한소영에게 구운백골조를 격발시켰습니다. 다섯째 장하생이 이를 보곤 한소영 대신 몸을 날려 막아 주었지만 이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장력에 형제 한 명을 잃어야만 했던 강남 7개 때문에 한소영마저 정신줄을 놓았으니 벌써 2명의 부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 진연풍은 더욱더 무서운 살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컷, 여섯째 컷, 셋째 컷, 첫째마저 컷, 둘째는 진즉의 컷. 그러곤 막내 한소영에게 다가오는 진연풍. 곽정도 발버둥 쳐봤지만 진연풍에게서 빠져나올 순 없었습니다. 여보, 당장 죽여버리세요. 넋이 나가 있는 막내 한소영에게 다시 구운백골조를 격발할 때였습니다. 곽정이 급한 마음에 단검을 쥐어 뽑아서는 있는 힘을 다해 진연풍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대로 단검은 뿌리까지 박히고 말았고 진연풍은 그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검으로도 상처조차 낼 수 없었던 흑풍상세 진연풍의 유일한 약점 옆문에 단검을 찔러올 줄이야. 여보, 난 안 될 것 같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매초풍이 가보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검에 당하였소. 내 가슴팍에 구음진경을. 그렇게 250인력의 초절정 고수 진연풍은 죽고 말았습니다. 매초풍은 강남 7개에게 복수를 다짐하고는 죽은 진연풍을 데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아, 우리에게 무술을 배우러 산에 올라온 것이냐? 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7이 너의 사부다. 그런데 다섯째 사부께서 먼저 가시려 하시니 가서 절을 하고 뵙거라. 곽정은 머리를 콩콩 쪄가며 절을 올렸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열심히 무공을 닦아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소영아, 곽정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줘. 그렇게 말하곤 다섯째 장하생은 몽골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너무나 슬펐지만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곽정 덕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 여기 매일 자빠지고 얻어 터지는 한 사람, 바로 곽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곽정에게 무예를 가르쳤건만 배움이 너무도 느렸습니다. 곽정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이 올곧고 발랐지만 태생적으로 아둔한 자였으니 다섯째가 죽어 이제 강남 7개가 아닌 강남 6개도 어쩔 방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아, 넌 여기 남아서 계속 연마하도록 하거라. 네. 곽정은 낙담하시는 사부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난 멍청이야. 난 바보 천지야.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흰수리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화쟁, 네 목도리에 흰수리 털은 뭔데? 바로 이 소녀는 태무친의 막내딸 화쟁이었습니다. 검수리가 흰수리를 때로 공격하고 있어. 빨리 가보자. 난 못 가. 무공연마 해야 돼. 잠깐만 가보자고. 끌려오다시피 가보니 정말 흰수리가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태무친도 나와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오빠, 내 말이 맞지요? 그러네. 아버지, 어서 흰수리 좀 구해주세요. 그 말에 곽정이 말을 앞으로 내질렀고 말 위에 올라서서는 활시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저 하늘 높이까지 쏘아지더니 그대로 검수리 2마리를 꿰뚫고 말았습니다. 정말 신공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 모두들 갈채를 보냈습니다. 곽정은 그렇게 잡은 검수리를 들고 와서는 태무친에게 바쳤습니다. 태무친의 칭찬에 철별 사부님 덕분이라 말하는 곽정이었고, 그런 곽정이 기특했는지 자신의 금도를 하사하는 태무친이었습니다. 금도를 받은 곽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 이 금도가 지금 발견된다면 수십억의 가치는 됐을 거였습니다. 수동이 끝나자 모두들 돌아갔고 이제 곽정과 화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흰수리 새끼들이 절벽 위에서 굶어 죽을 것이 걱정되었고 이 깎아지는 절벽을 오를 수도 없는지라 그때 웬 도사가 나타나더니 절벽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듣도 보도 못한 경공술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도사는 순식간에 흰수리를 구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곽정의 눈에는 마치 신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 바꿔라. 새끼들을 잘 키울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 오빠, 우리 한 마리씩 키워요. 화정이 신이 나서 가버리자 곽정은 굳은 표정이 되더니 도사에게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둔하여 무공이 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좋다. 나에게 배우고 싶다면 밤에 이 절벽 위로 올라오거라. 저는 절벽 위로 오를 수가 없는데요. 도사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도사님도 나같이 아둔한 사람은 가르쳐 주시기 싫으신 게야. 허나 곽정은 무공을 진전시켜 사부님들에게 꼭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여 목숨 걸고서라도 절벽 위를 오를 작정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기어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도사가 밧줄을 내려주어 무사히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곽정은 도사를 보자마자 절을 올리며 사부로 모시려고 했는데 너에게는 이미 훌륭한 6사부가 계신다. 그러니 난 너의 사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허나 너와 나의 인연도 있으니 너에게 호흡법, 앉는 법, 걷는 법, 자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고작? 뭐라 했느냐? 아닙니다. 일단 도사가 시키는 대로 꽝꽝 얼어있는 바위에 누워 잡념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추위는 사라지고 몸 한 곳에서 기운이 솟아났으니 과연 곽정은 자는 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조용전 3화가 끝났습니다. 사조용전 4화입니다. 실은 도사의 훈육법은 내공진법이었습니다. 하여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곽정은
왠지 모를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사는 매일 밤 이곳으로 다시 오라 하였고, 비록 아둔하긴 했어도 끈기 하나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었던 곽정이었으니 시간이 갈수록 무공이 급격히 진보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곽정의 무공은 20인역에서 50인역으로 상승되었고, 사부님들도 그런 곽정을 보며 난생 처음 흐뭇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붉은 망아지, 즉 소홍마 한 마리가 초원을 질주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홍마는 곽정의 눈에도 모습이 마치 용과 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셋째 한보구는 마부 출신으로 이 소홍마가 신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 역시 이 소홍마를 포획하려 했으나 방도가 없을 지경이었고, 이에 한보구가 자신이 길들여 보겠다고 나섰으니 한보구는 엄청난 경공술로 달려가 단번에 말등에 올라타 갈기를 휘어 잡았습니다. 허나 올라타기 장인도 떨쳐내는 파괴적인 소홍마, 그 바람에 한보구는 더 이상 올라타는 자세는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미친 듯이 질주하는 또 한 사람, 바로 곽정이 소홍마에 올라탔습니다. 소홍마는 더욱 광폭해졌지만 곽정은 초인적인 힘으로 갈기를 부여잡았고, 이 광경에 곽정이 갑자기 상승된 내공을 의아해하는 강남 육계였습니다. 신마 소홍마가 더 거칠게 내달려봐도 우리의 곽정은 괄기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힘싸움 끝에 소홍마가 먼저 지쳐버렸고, 그렇게 소홍마를 길들일 수 있었던 곽정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김용세계간 가장 뛰어난 명마 소홍마를 획득하게 되었으니 곽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동력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괴짜 6인방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곽정이 보여준 내공은 자신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곽정에게 분명 또 다른 사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 매일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곽정을 미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곽정은 이 깎아지는 절벽을 평지 걷듯이 오를 지경이었고, 이 모습에 강남 육남매는 의심을 넘어 확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도사님, 저 왔어요. 응, 어서 오너라. 이걸 한번 보거라. 해골이? 바로 흑풍상세의 징표였습니다. 도사님, 실은 제가 어렸을 때 흑풍상세 진연풍을 죽였더랬어요. 그렇게 도사에게 흑풍상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초풍이 다시 왔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겠구나. 그때 누군가 무서운 속도로 절벽 위로 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곽정과 도사는 바위 뒤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역시나 이 여자는 흑풍상세 매초풍이었습니다. 매초풍은 눈이 먼 이유로 긴 채찍을 무기로 삼았는데, 그 실력을 보니 무공이 200인력에서 250인력으로 상승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매초풍이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온 것이라면 강남 육계와 곽정은 필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매초풍이 다시 어디론가 떠나게 되자 매초풍을 쫓기로 한 도사와 곽정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육계는 곽정이 절벽 아래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매초풍의 하얗고 둥글둥글한 그것을 말이죠. 설마 해골 말고 다른 걸 생각하신 건 아니죠? 하여 강남 육봉은 더욱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곽정의 갑작스런 내공 상승이 매초풍 때문이라고 말이죠. 상의한 결과 곽정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으니, 물론 넷째와 몇 명은 반대했지만 다섯째의 죽음을 회상하자 거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여전히 매초풍을 뒤쫓는 도사와 곽정. 그때 곽정이 어느 한 계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태무친을 공격한다고? 알고 보니 완한홍렬의 사주로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와 태무친을 항상 제끼고 싶었던 상쿤이 태무친을 없애자는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대칸에 안다마저 가담하였지? 허나 훗날 곽정도 안다 툴로이와 다들 아시죠? 그나저나 완한 홍렬도 참 부지런도 했습니다. 이 머나먼 몽골까지 와서 자신의 금나라를 위해서 이런 계략까지 짜다니. 그 시간 매초풍은 강남 육계 숙소를 묵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초풍보다 먼저 강남 육계를 만나 위험을 알려야 하겠어. 걱정아, 어서 사부님들께 가자꾸나. 쏜살같이 사부님을 찾아간 곽정. 그러나 곽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진하게 쇠지팡이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리쳤고, 그렇게 곽정의 뚝배기가 반쪽 날 순간 한소영의 검이 막아섰으니, 오라버니 그래도 이제껏 키운 정이 있는데 얘기라도 들어봐요 우리.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준 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밖에 계십니다. 뭐라? 그 계집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다니. 좋다. 우리 형제들과 사생결단을 치러보자. 도사님 들어오시래요. 그 계집이 그새 새 서방을 얻었더냐? 형님, 그리 보이진 않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진교회 마욱이라고 합니다. 마욱이라면 전진교회 교주가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어 오해를 전부 풀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지락은 앞으로도 오해 전문 캐릭터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좀 전에 태무친 배반 사건을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하여 곽정은 화쟁에게 이 사실을 단단히 알려주어 잘 전달하라 했습니다. 화쟁이 있으니 잘 됐어. 이제 매초품만 잘 상대하면 돼. 잘 되긴 개뿔. 태무치는 화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안다 자무카가 배반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죠. 곽정 녀석을 아비가 나중에 혼내줘야겠다. 이 모질이 스칸. 한편 강남 육계와 마옥은 매초풍을 상대할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매초풍이 절벽 위로 오르면 강남 육계는 전진칠자 흉내를 내는 거였죠. 이유는 매초풍이 그새 무공이 상승되어 전면전을 했다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초풍이 눈이 멀었다는 것과 이쪽엔 진짜 전진칠자 중 한 명인 마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전진칠자는 7명의 초고수 도사들로 엄청난 실력을 보유한 구척이도 전진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매초풍이 화쟁을 데리고 온 바람에 연기 중인 것이 들킬 뻔도 했지만 이 강남 육계의 연기 실력은 조우진급 미친 연기 실력이라 매초풍은 속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매초풍은 멀리 도망쳤고 화쟁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칸께서 배반 사건을 믿지 않고 출정에 나섰다고? 화쟁, 너 배빵이 뭔 줄 아니? 한번 알려줄까? 어쩜 좋지? 아 그래, 소옥마가 있었지? 태무치는 소규모로 출정에 나서고 있었고 곽정이 사기급 레어템 소옥마를 타고 가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완한 홍렬이 꾸민 짓입니다. 이 앞에 매복이 있습니다, 대칸. 곽정 이놈, 자무카가 날 배신한다는 것이냐?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태무치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산세를 보니 조심해서 나쁠 게 없겠군. 저 언덕에서 진지를 구축하라. 그러곤 얼마 안 되어 곽정이 말대로 수만의 반란군이 나타났고 태무친의 소규모 부대와 대치하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상쿤이 말했습니다. 태무친, 넌 어찌하여 모든 재물을 공유하는 몽골 전통을 깨고 공이 있는 자에게만 분배를 해주었느냐? 또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큰 잘못인 것이다. 이 모질이들아, 금나라 모락질에 노란한 것도 모르느냐? 몽골이 뭉치면 그 무엇보다 강한 터, 언제까지 금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한단 말이냐? 그때 곽정이 눈에 들어온 한 사람, 상쿤의 아들이자 어린 시절 앞머리 개수로 불리던 그 녀석. 곽정은 그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는 그 녀석을 제압해서 태무친에게 바쳤습니다.
와중에 완안홍렬도 황하삭이라는 무림고수를 데려왔던 터라 곽정과 한판 붙었긴 했지만 황하삭이는 30인역씩 곽정은 50인역이었기에 비록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 쩌리 고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로잡힌 이 녀석은 꼴의 상쿤의 6대 독자였던지라 상쿤은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태무치는 잠시지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께 죄송스러우나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투항하시지요. 잘 들어라. 태무친에게는 투항은 없다. 그럼 형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군요. 태산 같던 태무친도 의형제와의 결별 앞에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상쿤의 아들이 죽더라도 공격을 감행하는 반란군. 이는 아무리 태무친이라고 해도 중가 부족이 확실했습니다. 보다 못한 곽정은 태무친에게 소옥마를 타고 도망치라 했지만 전쟁의 신 태무친의 사전에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 기적이란 이런 것일까요? 그 순간 툴루이가 구원병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4화가 끝났습니다. 사조용전 5화입니다. 태무친의 넷째 아들 툴루이는 육각형 장수 그 자체. 그런 툴루이가 구원군까지 끌고 왔으니 아군인가? 아니라고. 태무친도 이에 동조하여 언덕 아래로 돌진해왔고 꽁무니 잡힐까 무서워 그 누구보다 빠르게 후퇴하고 마는 상쿤이었습니다. 완안홍렬 역시 제게 저의 기회를 놓쳤도다. 재밌는 건 상쿤은 수만 병사였고 툴루이의 구원병은 고작 수천 병사였다는 것이죠. 이는 태무친의 존재 자체가 수만의 병사를 상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로 돌아온 태무친은 즉시 반란군을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여 태연이 말하길 상쿤의 아들을 당장 풀어주라 했고 심지어 예정대로 화쟁을 이 상쿤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되자 입꼬리 개수 상쿤 아들은 목숨도 부지했고 이쁜 화쟁도 얻었으니 쪼르륵 집으로 돌아가 아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화쟁도 데리고 왔다고요. 태무친이 우리한테 바짝 쫄아서요. 글쎄 사과도 하겠대요. 장하다 내 아들. 물론 자무카가 끝까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태무친이 보내온 혼수들과 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내 모두가 즐거운 연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마시라고. 태무친도 별거 없군 그래. 모두가 취기가 오른 그때 태무친의 전군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쿤 진영에 무혈 입성하였고 곽정도 이를 알고 내부에서 동조하게 되자 벙찔 수밖에 없었던 머저리 상쿤 부자였습니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지만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철별 제배는 지능 낮은 순서로 저승열차에 탑승시켜주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제일 먼저 상쿤이 올라타 버렸습니다.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자무카의 피를 흘리지 않게 보내주었다 하였습니다. 마대자루에 말아 그 위를 말들이 달렸다고 하니 어떻게 죽던 결국 영모가 실패한 순간은 같은 거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태무친은 거침없이 몽골 부족을 통일해갔고 얼마 되지 않아 몽골 최초로 모든 부족을 통일한 대칸이 되었으니 태무친은 이때부터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이 컸던 곽정에게는 천부장의 직위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스페셜한 상이 하나 더 있었으니 남다른 구멍을 가지고 있는 콧구멍 화쟁을 곽정에게 하사하였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곽정은 징기스칸의 사위이자 금도 부마가 되었습니다. 곽정 오빠, 내 콧바람 기대해? 이때 곽정 엄마 이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원으로 돌아가 부친의 원수를 갚고 혼인을 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맘씨도 좋은 화쟁이 이에 응낙하였고
강남육계도 덩달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즉시 곽정과 여서사부들은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쟁은 곽정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여자의 촉이었을까요? 재차 약속을 다짐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의 곽정이 중원에서 원수만 갚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쟁, 사요나라. 중원에 와보니 별천지였습니다. 강남육계명으로 이제부터 곽정 혼자 다니기로 하자 제가 처음 나이트에 갔을 때처럼 들떠버린 곽정, 이윽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으니 만두 하나를 훔쳐서 도망질 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곽정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추격전까지 벌어지자 에이, 다 큰 사람들끼리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이니? 이 왕만두 때문이니? 왕만두는 저 역시 못 참긴 했습니다. 만두값을 내가 낼게요. 얼만데요? 공짜 만두를 얻게 되자 곽정을 호구로 보기 시작했는지 나 배고파요 라고 하더니 곽정을 최고급 요리집으로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행색이 걸뱅이 같아 내쫓길 뻔도 했지만 당당히 사 먹으러 왔다고 하고는 곽정에게 돈은 있지?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요리집과 이 거지가 한편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단계 최하단에 위치한 곽정은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달라 하였고 이 거지는 이때부터 탕수육, 난자완스, 팔보채 심지어 깐풍기까지 시키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에 피자, 족발, 보쌈도 추가해버렸죠. 사단은 이미 벌어졌고 곽정은 그저 놀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범죄도시의 한 장면 마냥 쫄았지? 오빠야, 어디서 굴러먹다 아니야, 넌 내 첫 번째 친구야. 네가 좋다면 나도 좋은걸? 이런 곽정에게 거지는 호기심과 호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사준 고기 몇 점 먹더니 한다는 소리가 별거 없네, 요리가 형편없어 하여 화제를 빠르게 바꿔야겠다 싶어 곽정은 형제, 난 몽골에서 왔어. 거지가 자신도 몽골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하자 근데 몽골은 많이 추운데 맞다, 이건 대감께서 주신 모피거든? 이거 입도록 해. 분명 덜 추울 거야. 그리고 이거 받아. 금 열량이야. 이거 형제한테 다 줄게. 어? 내 이름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이름도 안 물어봤었네. 난 그냥 처음 사귄 친구라. 난 곽정이라고 해. 형제 이름은 어떻게 돼? 난 황씨고 이름은 용이야. 이것이 곽정과 황룡의 운명적인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곽정은 빈털터리가 된 채로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괴인들, 바로 몽골에서 곽정에게 두들겨 맞은 황하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하삭의 사숙인 후통에마저 나타났으니 이렇게 사조영전 5화가 끝났습니다.